내가 다 짰는데 너가 정말 얘들아 선생님 오늘 나눠줄 거 한번 봐볼까? 이거는 지금 수행평가 여러분 하고 있죠? 하고 수학여행 하셨죠? 끝났어? 수행평가?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 나간 반도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냥 진도 나갈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랑 대장간의 유혹 이렇게 두 개 나갈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수필을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얘들아 수필의 특징은 1학년 때도 정리했던 거라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어. 자 이러면 수필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애냐면 여러분 내가 교훈을 전달하는 이 작품에 속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교술갈래에 속해야 돼. 교술갈래. 자 그리고 개성의 문학이에요. 왜냐면 이 필자의 개인적 경험, 필자의 태도, 필자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글쓴이의 생각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들어간 문학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형식 따로 정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고 자 비전문적 성격이라는 건 여러분 꼭 여러분 이 시인들만 소설가만 수필가만 이렇게 작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수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분 문학이죠. 자 그리고 무조건 구조가 경험과 깨달음을 제시해줘야 돼. 경험과 깨달음. 자 그리고 서술자가 글쓴이야. 근데 여러분 소설은 서술자가 글쓴이야? 아니죠. 글쓴이하고 서술자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1인칭도 있고 3인칭도 있으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똑같아요. 자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식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수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표현법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도 표현법을 뭘 써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나와 남. 자 여러분 제목을 봤더니 나와 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소재가 뭘까요? 나랑 남이 그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수필은 중심 소재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중심 소재 제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 첫 번째 문단 한번 바로 시작할게요.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이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놨다고 한다. 이런 프로메테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어디서 들어봤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불을 훔쳐와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불을 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었거든? 그럼 그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목에 목걸이 두 개를 줬다는 거예요. 자, 앞에는 목걸이에는 보따리 하나에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서 앞쪽에 놔. 그럼 얘는 잘 보이겠다. 다른 사람의 결점은. 그런데 다른 보따리는 자기 결점으로 가득 채워서 뒤쪽에 놔. 그럼 자기 결점이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너는 잘 보는데 타인의 결점은 잘 보는데 자신의 결점은 잘 봐 못 봐? 못 보는 게 이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인간의 특성을 여러분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신화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신화를 인용하는 표현법을 쓰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인용하니까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타인에게는 여러분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비난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성향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줘. 왜냐면 인용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돌려서 설명하는 걸 우의적 제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의적으로 돌려서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작 딱 넣어놓으니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얻겠죠.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자, 그 다음 다시 네 번째 줄 가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은 잘 보지만 시시콜콜 이리저리 얘들아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막 얘들아 놀리고 이렇게 하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의 자기 결점은 전혀 못 보게 되었다는 게 이게 신화의 내용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성이잖아. 자기 결점은 봐 못 봐. 못 봐. 타인의 결점은 봐 못 봐. 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중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칸이 부족하지만 밑에다가 양면적이라고 하나 더 쓸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와 남을 얘기하고 있는 소재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의 결점, 뭐 타인의 결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단 보자. 따지고 보면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막 칭찬했는데 요즘 막 비판하는 그런 막 얘들 연예인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 이러면 백종원도 맨날 막 백종원 좋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백종원 막 이렇게 사람들 깎아내리는 글들 엄청 많이 나와. 약간 이제 회사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러면 사람들 막 이거 좋다고 얘기하다가 싫다고 얘기하다. 싫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좋아하다. 사람들 막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다 양면적이어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을 해버린대. 그럼 여러분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한다는 건 여러분 조심스러운 성격인 거거든. 이거는 여러분 긍정적 성격이야, 부정적인 거야? 이건 긍정적인 거야. 왜냐면 조심스럽고 꼼꼼하고 여러분 겸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카리스마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야. 똑같은 인간인데 얘들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 여러분 박력 있고 당당한 건 여러분 이 사람의 얘들아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인 면모인데 그걸 겸손하지 못하고 막 대바라졌다고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계속 양면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해. 오히려 사람이 유쾌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저 사람은 너무 가벼워 이렇게 얘기를 한대. 자, 또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또 욕해. 그럼 뭐 어떤 태도를 이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하더라도 다 비난을 한다는 거야. 왜? 사람은 결점을 잘 봐요. 여러분 내 결점을 잘 봐요. 타인의 결점을 잘 봐요. 타인의 결점을 너무 잘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라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다면 뻣뻣하다고 욕해. 그럼 이러면 사람들의 양면성 잘 드러나네. 자,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들한테는 잘난 척하고 우월감 느낀다고 욕을 하면서 혹은 잘 베푸지 않는 사람은 구두쇠고 편협적이라고 욕을 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총 예시 4번까지 써놓긴 했거든. 여러분 이 예시 4번이 모두 다 여러분 사람들이 양면적으로 평가하는 성격들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시를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나 제시했어? 4개. 그럼 이거는 우리 무슨 편법 썼다고 보면 돼, 얘들아? 열거법 썼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예시를 열거해서 누구나 여러분 경험해봤을직한 여러분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인간 성향의 얘들아 아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양면성. 여러분 이중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양면성을 제시하고 여러분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 신화 왜 얘기했는지 알겠지? 인간의 이런 이중적 속성을 계속 보여주려고 신화를 인용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옆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요거. 자,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대상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다 다르게 보자. 동일한 대상이어도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관점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대상을 다르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문제의식이 여러분 이 작가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여러분 잣대로 계속 타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라고 보는 거야. 분명 이 사람을 여러분 좀 좋은 면을 봐주면 그 사람이랑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나쁜 면만 계속 결점을 꼬집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려고 할까? 왜 결점만 보려고 할까?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3문단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을 분석법을 가르칠게 나는 이걸 가르칠 때 역할 바꾸기 방법을 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역할 바꾸기라는 건 내 기준으로 보는 걸까? 타인의 관점으로 보는 걸까? 타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방법이죠.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이 시간에서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스는 여러분 자 귀족의 마지막 혈통이라는 건 이제 귀족 체제가 여러분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상은 귀족 체제, 즉 여러분 신분제가 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귀족 체제, 신분제가 사라지는 이 에밀리 그리어스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얘들아 귀족 여식으로 살았다가 귀족 여자로 살았다가 이제 다 똑같이 평등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맨날 하인을 부리면 되잖아. 근데 이제 하인이 없어. 하인은 너랑 나랑 똑같은데 왜 내가 너 밑에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현대가 변하고 있는 걸 적응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북부에 온 여러분 이 십장 호모 베론이라고 하는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 그 떠나가는 그 남자를 붙잡기 위해서 그에게 독약을 먹인다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이 에밀리 그리어슨에 대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자가 여러분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준 거야 얘들아? 요약해서 제시를 해준 거야. 작품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 그러면 이 요약적 제시는 여러분 독자의 이해를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돕지 않는 거예요? 도와줘요. 맞아요. 그러면 독자의 이해를 도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문단은 아까 1, 2문단은 여러분 이 사람이 직접 경험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세 번째 문단에 나온 거는 여러분 이게 필자가 실제로 경험해 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옆에 실제 경험, 그치? 실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빈칸 채워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3쪽의 빈칸 다 채워 넣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5쪽 가세요. 작품 분석을 하면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여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랑 그런 행동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토론하고 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여러분 나쁜 일을 했는지 혹은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 그냥 다짜고짜 뭐만 하는 거야? 비판을 막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에밀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점은요. 누구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타인의 결정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에밀리를 타인으로 생각을 해서 남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관점으로만 인물을 극단적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극단적으로 평가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실제 진면목을 봐주는 거예요? 진면목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에밀리에 대한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폄훼한다,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을 여러분 폄하하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작품에선 작중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가 괴팍스러운 성격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적인 보편적인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에밀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읽냐면 문학을 왜 공부하냐면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문학의 목표거든요. 여러분 지금 문학 교과서를 배우잖아요. 문학 교과서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의 함양을 기르기 위해서 인간성을 배우기 위해서 문학을 배운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인간성을 배우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문학 시간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나쁜 애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토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말만 따라 에밀리의 경우는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돼버리고 되는 거다. 어떻게 바라보면 남의 관점, 이러면 나의 관점에 따라서 남을 평가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러면 정신병에 불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럴 때 역할 바꾸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역할 바꾸기는 아까 얘들아 에밀리를 여러분 누구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 그렇지. 이러면 나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에밀리가 돼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 라고 생각하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 독약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랐고, 왜? 귀족의 여러분 여성이니까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토론이 돼야 안 돼요? 토론이 되는 거예요. 자,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 투쟁의 결과였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비를 바치는 거죠 라고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밀리에 대한 여러분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우호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단지 뭐만 바꿨을 뿐인데 관점만 바꿨을 뿐인데 그러면 비판에서 이러면 그러니까 아까는 비판도 아니야 비난이었지. 비난에서 우호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 논리는 어쩌면 인간 본능일지도 모른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해요. 얼굴에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 두고 이러면 입도 다 하나씩 개수가 다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라고 하는 똑같은 이런 개수의 조합으로 이렇게 얼굴이 제각각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보면 학생들 여러분 닮지 않았어요. 쌍둥이도 앉혀놓으면 다 다르단 말이야. 얼굴 다 생긴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100명은 고사하고 똑같은 조합으로 여러분 이 똑같은 조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눈, 코, 입 조합이야. 눈, 코, 입 조합으로 크로마뇽인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겹치는 예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똑같은 조합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동일성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똑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생김새가 다 같아야 되나요? 다 다르죠. 그러면 생김새가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이성 다르다라는 뜻이야. 상이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옆에 빈칸을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여러분 본능,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논리를 인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타인에게는 여러분 어떠냐면 엄격하게 해요. 근데 자신한테는 어때요? 관대하게 행동을 하겠죠. 이런 모습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나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부정하지는 않아. 그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는 조심할 필요는 있지.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유사성과 상이성이 나왔어.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여러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얼굴의 조합이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 게 여러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 얼굴 조합이 눈, 코, 입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동일한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다 다르다고 했어 얘들아? 생김새. 얼굴 조합이야. 얼굴 조합. 여러분 생김새. 이 얼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생김새는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있는 거 또 하나 더 나올 거야. 자, 여러분 옆에 선생님 지문 한번 읽어볼게. 자, 한번 보자. 우리 사람 그런데 부분 혹시 있니 얘들아? 그 부분 볼 거예요.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뇌의 속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뇌가 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뇌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대. 얼핏 보기에는 큰 골,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해 보이지만 두뇌마다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굴곡이나 주름 정도가 다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약간 뭐랑 비슷한 거냐면 지문이랑 비슷한 거네. 뇌의 이 주름이 지문처럼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럼 왜 다 다르냐면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기 다른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게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이나 기억이나 두뇌의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리 한번 해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유사성이 뭐야 얘들아? 우리는 뇌의 모습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뇌의 모습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달랐지? 어떤 게 달랐어? 뇌의 주름, 여러분 생김새, 선 같아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여러분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싶냐면 인간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게. 인간은 같으면서 비슷하면서도 비슷하다라고 쓸게.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인간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그러면 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 보여도 다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필자는 이걸 통해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제 필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옆에 따로 이러면 선생님 아무것도 안 써놨으니까 옆에 정리 다 했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아까 여러분 여기 중간에 우리 속모습이라고 했어. 여러분 이 속모습이 무슨 거의 모습이야? 네, 그치. 그러면 뇌 모양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겉모습과 다르되 사람들의 뇌의 생김새가 다 다르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래 지금 이거는 두뇌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 내용을 실제로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이걸 인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신뢰성. 그렇지. 믿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마다 뭐가 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냐면 경험도 다르다.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다. 사람마다 여러분 감정도 다르다. 사람마다 여러분 뭐도 다르냐면 여러분 느낌, 기억 이런 것들이 등이 모두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음 페이지. 자,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 보따리를 뒤적거렸냐. 근데 앞 보따리는 뭐가 있었더라? 타인의 결점. 그러면 우리는 타인의 결점을 뒤적뒤적하면서 저 사람 뭐 좀 한번 까볼까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렇지만 결국은 앞 보따리나 뒷 보따리나 한 속에 들어있는 건 똑같아. 왜 똑같아? 나의 결점이나 저 사람의 결점이나 둘 다 결점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여러분 어차피 결점이 들어있다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굳이 타인을 믿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앞보따리 뒷보따리는 여러분 나의 결점이야. 그치? 자신의 결점. 자,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 되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장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해석을 한다?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은 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자, 여러분 혹시 안경 도수가 안 맞는 거 껴본 적 있어, 얘들아? 그러면 막 어질어질하고 막 핑크색이 막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만약에 내가 눈이 너무 시력이 좋은데 친구가 안경 딱 쓰면 막 이렇게 안 보이는 데도 있고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야. 자기한테 맞는 도수가 필요해. 근데 다른 도수를 끼면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도수 안경을 꼈다라는 거는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나의 관점, 나만의 기준인 거야. 나의 관점, 나만의 기준.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도수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야, 얘들아. 나만의 기준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보니까 어지럽게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못생겼다고 흉보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자, 다른 안경을 끼고 손가락질한다는 건 여러분 서로 계속 타인의 뭐만 들춰내는 거야. 나도 결점만 드러내. 나도 타인의 결점만 드러내고 타인도 나의 결점만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타인의 결점만 드러내. 타인의 결점을 서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필자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여러분 세상을 평가하고요. 자신만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자 그리고 또 타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뭐 하기 때문이냐면 비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문단 보자.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 상대방을 뭐 하기 시작해 얘들아? 이해하기 시작을 해. 그럼 이걸 여러분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역지사지야. 내가 타인이 되고 타인이 내가 되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면 역할 바꾸기를 한번 해본 거야. 자 이렇게 해봤더니 그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도 아유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어. 완전 이해는 못하더라도 동정심이 생겨요.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아프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여러분 좀 섭섭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 까짓것 그냥 용서해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타인을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용서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여러분 타인을 용서하니까 내 마음이 어때 얘들아? 평온해지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세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여러분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용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이렇게. 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타인을 용서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빈칸 채울 수 있어 얘들아. 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타인의 행동을 여러분 뭘 했냐면 용서를 했잖아 얘들아. 이 용서하는 걸 다른 말로 관용적 태도라고 해. 그러면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용서야 용서. 수용한다. 받아들여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단 갈게요. 한 유행가에서 남에서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된다라고 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이 노래 있거든요 얘들아. 트로트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에서 아를 이렇게 이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고 님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남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여기는 인용. 그렇지.
자,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6살짜리 조카가 갖고 노는 자석 글자판의 글자놀이 같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뭐 같은 거 같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법 썼을까? 뭐뭐 같다. 식용법 써야지, 그치? 남이라는 받침 하나를 빼면 나가 돼요. 그리고 점 하나를 옮기면 너가 돼요. 그리고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더 얘들아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사람 사는 게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고 나나 너나 남이나 놈이나 따지고 보면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나나 너나 남이나 놈이나 모두 다 그냥 점 하나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이 차이일 뿐 차이가 아주 크다 미미하다. 아주 미비해.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너다 남이다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소한 관계니까. 자, 그리고 그런데는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의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고 왜 힘겹게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나, 너, 나, 남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척을 해버리고 남의 타인의 결점만 계속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나와 남의 차이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뭘 갖고 있냐면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모습이 화장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지금 어떤 표현법으로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신화 인용했죠. 유행가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두뇌 연구가의 말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얘들아 깨달은 거,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8쪽에 대장간의 유혹도 한번 가볼게요. 보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그럼 이런 플라스틱 물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아. 그럼 뭘로 만들어? 기계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싸게 사요. 이러면 대량 생산하고 이러면 이러면 요즘 어떤 것들을 하냐면 여러분 기계 이제 공장에서 돌리니까 대량 생산, 다품종 이렇게 해서 막 물건들이 막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만들고 대량 생산해서 함부로 쓰다가 그리고 망가지면 내다버려. 분명 얘들아 선생님 엄마 어렸을 때 결혼할 때 쓰던 여러분 그 그릇들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 그릇을 사실 자주 바꿔요. 이런 그릇을 자주 바꾸는데 우리 엄마는 여러분 시집 올 때 했던 여러분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 갈고 닦아 막이다. 근데 그때 옛날에 만들어진 게 좀 잘 만들어지긴 했어. 고장 안 나고 얘들아 안 깨지고 그다음에 얘들아 막 냄비 같은 것도 엄마가 시집 올 때 좀 비싸게 주고 샀대요. 혼수로 갖고 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도 써요. 30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옛날에 만들어진 물건들은 여전히 얘들아 계속 쓸 수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냄비도 선생님 아무리 오래 써봐도 5년, 여러분 10년 이렇게밖에 안 돼. 그게 금방금방 버려지거든요, 얘들아. 왜? 다 얘들아 겉에 다 껍질 벗겨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점점 물건들이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망가지면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현대 사회의 모습인 거야. 단지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또한 여러분 요즘은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 소외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산업화하면서 막 그런 거 배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인간도 도구로 전락을 해버려서 인간도 여러분 쉽게 뽑아서 써버리고 회사에 맞잖아? 그냥 내다 버려. 이러면 그냥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인간이든 물건이든 다 얘들아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현대사회는 여러분 너무 편리하게만 쓰려고 하죠. 편의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오래 쓰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속성 갖고 있지. 그래서 일회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야. 그럼 현대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게 1등부터 4행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루고 있는 여러분 대상이 누구라고?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내가 느껴졌을 때 라고 했으면 여러분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직유법을 써. 맞아. 그러면 공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똑같이라는 건 획일적. 획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플라스틱은 여러분 하나만 만들지 않지. 대량 생산을 해. 그러면 이런 대량 생산이 되는 물건은 사실 여러분 너무 플라스틱 가볍죠. 쇠에 비해서는 가볍죠. 가벼우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여러분 커피점 가도 여러분 이제 300원 가격을 붙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걸 한 건 한 1, 2년밖에 안 된 거고 그전에는 플라스틱 컵에다가 얘들아 그거 넣으면 금방 버려버리잖아.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그럼 원관념이 누구야? 화자야.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럼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플라스틱 물건의 원관념이 누구냐면 화자거든요. 화자. 인간이잖아요. 인간도 플라스틱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인간도 도구처럼 보냈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여러분 한낱 여러분 도구로 전락해버린 현대인을 상징하는 게 바로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때 현대인은 여러분 누구? 나야. 화자야, 화자. 그치? 그러면 여러분 플라스틱의 원관념은 도구로 전락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왜 대장간의 유혹이 여러분 국어대가리랑 같이 나왔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국어대가리가 얘들아 무슨 내용이야? 얘들아 이런 획일적으로 계속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기계처럼 일하는 여러분 그 장이나 김, 운전수 같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너네도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건 그럼 나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중간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무가치한 삶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고 현대 문명이나 서구적인 가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현대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혹시 현대 아파트 뉴스나 아니면 방송에서 본 적 있어, 얘들아?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거든요. 이게 지어진 지 여러분 한 30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40평대가 몇 억이더라? 50억인가 60억이야. 엄청 비싼 집이야. 그러니까 30년 넘었어. 거의 40년 돼가는 집이거든. 여러분 음마아파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음마아파트도 강남 쪽에 있는 음마아파트 그 거의 50년 정도 됐을 거야 얘들아. 재개발이 아직 안 됐는데 사는 그 안에서 재개발 여러분 논물 나오는데 강남인데 여러분 그 논물이 나오는데 사람들 아직 살아. 그 음마아파트가 얘들아 30평인가 20평이 최대인데 그 아파트 가격이 얘들아 거의 60억이래요. 50억 막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저 현대아파트나 그런 아파트는 실제 지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실제 지명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얘들아 물질적인 것만 가득 찬 공간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가 물질적인 것을 가득 찬 여러분 이 현대사회의 문명을 상징하는 애인 거야. 그러면 아파트는 여러분 그 현대화, 근대화를 상징하는 애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부의 속성을 가지고서 전체 속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대유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 근대화, 현대화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조그만 속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게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일부의 속성으로 전체 속성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유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원관념을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원관념은 여러분 근대화, 현대 문명. 그러면 여러분 근대화가
고도화되고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공장이 많이 생겨나죠. 공장이 많이 생기면 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뭐처럼 일해요? 기계처럼 일을 하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근대화와 현대 문명이 바로 여러분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아파트에 들어서면 홍은동 사거리, 여러분 저 현대아파트에 있는 실제 거리 이름이거든. 그러면 실제 지명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사실성 드러내겠지. 자, 이곳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근대를 상징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대장간, 여러분 요즘 대장간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 대장간은 여러분 쇠를 녹여가지고 달군 다음에 탕탕탕 두드려가지고 얘들아 홈이나 얘들아 칼이나 이런 거 만드는 곳이거든. 그러면 이곳은 여러분 옛날 가치관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요. 여러분 홈이 진짜 여러분 하나하나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 장인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가 재발견되는 공간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이 대장간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대장간이 없잖아. 옛날 대장간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 지금 대장간에서 남아있는 곳이 몇 개 없는데 그 남아있는 대장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호미를 엄청 많이 만든대요. 호미를 만들 때 얘들아 그 나무에다 직접 끼워가지고 쇠도 다 재련해서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거 어디다 팔고 있냐면 K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얘들아? 서양에서 호미가 이런 완전 인기 폭발. 왜냐면 이 서양에서는 가드닝 이런 그 집에서 얘들아 정원 가꾸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 그때 호미가 너무 잘 쓰인다는 거야. 왜냐면 잡초품 뽑는데 너무 잘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호미 그 장인들이 만드는 거 막 30만 원, 50만 원에도 막 팔린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약간 특수효과 좀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당연한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털보네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이런 걸 손으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요즘 다시 이게 뜨고 있거든 얘들아. 가치가 재발견되는 곳이야. 옛날에는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정성을 많이 들이는 작업이구나. 재발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재발견하면서도 얘들아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전통적인 가치라고 하고 근대화 이전의 시대의 문물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위에다 쓸게 얘들아. 다른 말로 근대 이전, 전근대적 가치를 상징한다. 전통적, 전근대적 사상. 자, 그리고 화자가 여러분 뭐 하는 거냐? 나 이곳에 가고 싶다. 이곳에 가서 여러분 내가 호미처럼 걸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화자가 소망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털보네 대장간은 긍정적인 공간인 거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현대아파트는 부정적인 공간이고 근대고 전근대잖아. 완전 의미가 어떻게 되더라? 정반대거든? 그러면 여러분 세모 요거 회원범위 대조야. 현대아파트랑 털보네 대장간이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털보네 대장간 의미 하나 더 정리할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 여러분 이 옛날 가치관들 다 잃어버렸죠. 그럼 이 잃어버린 여러분 새로운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 직접 손으로 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문화. 이걸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0번째 한번 가보자. 풀무질로 여러분 풀무질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대장간은 쇠 같은 이런 여러분 얘네들을 재련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불을 계속 뜨겁게 용광로 같은 곳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풀무질이 뭐냐면 계속 바람을 넣어가지고 불을 지피는 작업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글거리는 이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이러면 시우새는 쇠를 재련하기 전에 녹이는 작업을 하는 쇠를 얘기를 해. 그러면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지구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시우새의 원관념이 지금 누구예요? 화자죠. 내가 이러면 시우새처럼 달궈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루 위에서 별이고 여러분 자 뭘 하냐면 이렇게 한번 뜨거운 데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쇠를 넣고 여러분 빼낸 다음에 이렇게 돌멩이 엄청 큰 데가 있어.
거기에다가 여러분 쇠를 놓고 망치 혹시 두드리는 거 본 적 있어 얘들아? 이걸 모루라고 해. 이걸 모루라고 하는데 모루 위에서 벼리고라는 건 여러분 쇠를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여러분 뾰족한 호미를 만들려면 날카로운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러분 사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문대는 거야. 뾰족하게 얘들아 갈아서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뀌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들아 자기를 뭘로 인식했었지?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얘들아 뛰어내리고 싶을 때 뭘로 인식했었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졌을 때 자기는 뭘로 바뀌고 싶대? 무쇠 낫으로 바뀌고 싶대. 플라스틱에서 무쇠 낫으로. 그러면 무쇠 낫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인가? 가치가 있는 존재를 얘기하겠죠. 얘는 가치가 있는 존재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플라스틱 같은 삶에서 자신이 무슨 삶으로 바뀌고 싶다고 하냐면 무쇠나 같은 삶으로 바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들아 플라스틱은 가치도 없고 가벼운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삶을 여러분 뭘로 바꾸고 싶냐면 가치 있게. 여러분 지금 쇠를 여러분 재련을 했잖아. 재련을 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 사람한테 이제 적용을 하면 단련을 시키는 거지.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더 단단하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단련하는 과정을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삶에서 이런 삶, 가치가 없는 삶에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단계를 거쳐야 돼요? 가치가 없다가 가치가 생기려면 무슨 단계를 거쳐야 돼? 요 단계를 거쳐야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본질적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10번째 행부터 14번째 행을 과정을 거쳐야 돼. 이 과정을 거쳐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여러분 정리했니? 자, 그러면 빈칸 또 안 만들었지만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화자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그러면 뭐에다 비유를 한 거냐면 쇠를 재련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쇠를 재련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만 하에 다 이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아까 무슨 태도라고? 소망. 근데 하나도 없어야 돼. 소망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나의 의지이기도 해. 두 개 써야 돼, 얘들아. 소망, 의지예요. 그러면 이 소망, 의지를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쓴 거예요? 반복이죠. 뭐뭐 하고 싶다를 반복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14번째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5번째 행을 한번 보자. 땀을 흘리면서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낸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두들겨서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이거 내가 홈이 만들어내는 거, 남 만드는 거 여러분 그냥 뚝딱뚝딱 그냥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정성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성의 행위야. 그러면 이런 정성의 행위를 통해서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손등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 꼬부랑 호미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자, 여러분 이때 꼬부랑 호미에는 무슨 표현법이 들어갔을까? 자기 자신이 원간염이에요. 원간염이니까 비유법을 쓰는 거잖아. 근데 비유법에 얘들아 뭐뭐처럼 뭐뭐 같은 말이 없네. 은유. 맞아 얘들아 이거는 은유야 은유. 그러면 원간염이 화자 자신. 이렇게. 자, 그러면 꼬부랑 호미는 아까 무쇠 낫이랑 똑같이 여러분 단순한 상품이기 전에 땀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치 있어요.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19번째 문장을 한번 봐보자. 핵을 봐봐. 정성과 사랑을 다,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 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얘들아, 내가 꼬부랑 코비처럼 살아왔을까? 플라스틱처럼 살아왔을까? 플라스틱처럼 살아왔겠지. 그래서 정성과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해온 지난 삶이에요. 그러면 이 지난 과거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과거의 삶은 화자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자기를 뭘로 인식했었다? 플라스틱 같은 삶을 살았다. 자, 근데 그런 삶을 산 게 온통 부끄러워지고 너무너무 창피하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의 정서가 나오면 무슨 태도가 두 개가 나와야 돼? 성찰. 근데 여러분 단순히 성찰만 한다고 내가 부끄럽진 않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거든. 잘못한 걸 뭘 해야 돼? 반성해야 돼. 맞아. 반성, 성찰의 태도로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고. 직지사, 해오소. 여러분 직지사라고 하는 실제 여러분 절이 있어. 해오소는 여러분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옛날 화장실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판자 뚫려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얘들아 그냥 뚝 떨어지게끔 하는 화장실이잖아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중국으로 수학여행 갔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중국으로 수학여행 갔는데 중국이 그때 베이징 올림픽을 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갔지만 베이징을 한창 개발할 때 갔어. 그러니까 싸게 간 거지. 싸게 갔는데 얘들아 베이징을 갔는데 유적지를 가면 그래도 얘들아 약간 신식의 문물들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정말 유명한 이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궁궐 같은 곳. 여러분 서태후가 지냈던 곳이 있는데 거길 갔어. 거길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을 갔는데 여러분 공중 화장실이잖아. 전통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전통 화장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이런 화장실도 아니야. 어디냐면 사방이 다 뚫려 있어. 그리고 옆 칸이 얘들아 요 정도 되는 여러분 이렇게 막아지는 얘들아 판자떼기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거를 하면 바지를 내리면 옆에 사람 그냥 보여. 그 이게 화장실인가 싶어. 근데 그 아래에 이렇게 다 뚫려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그게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누가 싸잖아? 흘러서 여기를 내려오는 여기 다 뚫려 있는 그런 곳이야. 진짜 중국에서 나 진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 내가 중국 가서 그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 여러분 그런 해우소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화장실은 사방이 다 뚫려 있고 뚝 떨어지는 그런 곳이야. 그러면 이 화장실은 여러분 사실은 더러운 똥을 버리는 곳이잖아, 얘들아. 우리 똥은 대부분 더럽다고 생각을 하잖아.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버리냐면 부정적 자아를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아늑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 같이 느껴질 때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똥덩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얘들 깨끗하고 더럽다.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부끄러워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은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지구법이죠. 그러면 자신이 무가치하고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때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자신의 그 부정적인 자아를 어떤 이미지로 얘들아 해소를 시키고 있는 거냐면 아래로 떨어지잖아. 허강, 그치? 허강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나는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어딘가는 어디야, 얘들아? 대장간, 털보네 대장간. 그러면 털보네 대장간에 걸려 있고 싶으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나의 소망이기도 하고 나의 얘들아 부조리하고 나의 부정적인 면모를 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진정한 삶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글은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는 여러분 지금 비교되는 시어들이 많지. 선생님이 얘들아 좀 부정적인 단어들은 다 무슨 표시를 했냐면 세모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단어들은 다 네모 표시를 해놨거든. 그러면 여러분 시선 전개 방식이 뭐가 쓰여야 돼? 대, 비, 그렇지. 여러분 대비를 쓰는 거고. 자, 현대 아파트, 플라스틱 물건,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무슨 게 크냐면 그냥 돈을 주면요 물건 그냥 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대장간에 간다고 해서 물건을 얘가 돈을 준다고 바로바로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아. 왜냐면 이 사람에 맞춰서 맞춤 작업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여러분 돈이 있어도 바로바로 물건이 교환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얘들아 시장을 가든 여러분 마트를 가든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물건을 물물교환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가치가 지배하고 있냐면 교환 가치가 지배하는 대상들인 거야. 자, 근데 정근대의 긍정적인 세계를 나타내주는 여러분 네모 표시된 애들은 여러분 교환 가치가 아니라 도구적인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죠. 왜냐면 내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분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무가치한 존재이고 이 무가치한 애들은 대부분 다 도구로 전락한 인간을 상징하게 되는 거고 근데 가치 있는 존재는 전인격적 여러분 전인격적이라는 건 내 모든 인격이 다 드러나는 나의 본질이야 본질 그러면 나의 본질적인 나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자앙 여러분 국어 대가리에 있는 자앙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도구죠. 그치 여러분 현대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절대 이거를 가지려고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가져보려고 얘들아 국어 대가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거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하죠. 그렇게 얘들아 두 작품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교과서는 다 나갔고 지금 남은 게 얘들아 보충 교재 작품들 남은 거는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얘들아 그냥 소재만 좀 이렇게 보라고 하셔서 우선 다음 주에 지금 나가는 거 보고 이거 9월간 나중에 할게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